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6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개국 이래 드디어 제가 원했던, 바랬던, 꿈꿔왔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사가 났어요. 바로 첫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주신 분께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메일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좀 더 좋아해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망의 첫 메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이 없으셔서 실명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규환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로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형사록하고 넷플릭스의 지옥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괄호 열고 제가 메일 보내는 시점이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주행 중이고 무도실무관까지 들어서 계획 중이시거나 올라온 컨텐츠라면 참고만 해주시고 정주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네타운 19 애청자 출신이잖아요. 시네타운 19에 처음으로 메일 보내셨던 분 아이디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아마 시네타운 19이 종영할 때까지 거진 100번 넘게 불렀을 거예요. 첫 메일 보내주신 그분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있어서 오규환 님도 한 100번 정도 넘게 계속해서 방송에서 호명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샤라웃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시네타운 19 후반쯤에 한 농사하시는 분께서 이제서야 시네타운 19을 듣고 있다. 내 메일이 언제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들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농부 애청자처럼 오규환 님도 언젠가는 이 메일 소개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날이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갑습니다. 형사록 그리고 지옥. 아마 지옥은 여기서 지옥 시즌2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옥 시즌2는 언급하신 것처럼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형사록이 이성민 배우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시즌2까지 나왔죠 아마? 만약에 시즌3가 나온다면 그때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월 15일 토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 2월 22일 대한민국의 큰 명절 중 하나죠. 바로 콩콩절이지 않습니까? 콩콩절의 창시자, 본인이 창시하진 않았죠. 홍진호 전 프로게이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2등도 잘한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두 번째 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메일 보내주시고 싶으시면은 에피소드가 왜 있다구냐, 그만둬라, 네가 무슨 팟캐스트를 한다 그러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쓰레기 메일 같은 거 보내셔도 되니까요. 그 메일 보내실 주소 moviquizbang@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익명 소개 원하시면은 언급을 해놓으시면 그대로 따라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읽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난 딱히 보낼 내용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이 내용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홍진호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홍진호 선수가 세계 최고의 2등을 뽑는 대회에 출전을 한다면 홍진호 선수는 1등을 할까요? 거기서도 2등을 할까요? 이거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존재론에 관한 문제예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메일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소개 시간 가졌으니까 댓글 소개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팟빵부터 가볼까요? 오규환님 못지않은 애청자시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센티멘탈 원님께서 중증외상센터 에피소드에 비록 판타지지만 현실의 문제점이 많이 반영된 거라더군요. 이달 말 구로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던데 역시 졸지 않고 본 리얼 메디컬 판타지 액션 활극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깎았다라고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길래 우리가 8억 8천까지 간신히 끌어올렸는데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라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은 위기에 처한 것도 참 씁쓸한데 당신 책임이다. 왜 내 책임이냐? 라고 싸우는 꼴까지 참 현실의 문제점 센티멘탈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드라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에 이어서 센티멘탈 원님께서 이번에도 졸지 않고 중증외상센터를 보셨다고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몰입감과 흡입력이 상당한 드라마였죠. 유튜브로 넘어와서 역시나 중증외상센터 에피소드의 자몽이 J5S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워낙 현실이 팍팍하니까 드라마라도 속 시원하고 유쾌한 주인공의 서사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고민, 걱정 다 잊고 그저 껄껄거리면서 몰입했습니다. 아쉬운 점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히읗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리만족, 빠른 호흡, 그로 인한 만족감 저도 상당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자몽이님, 센티멘탈 원님의 말씀에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런 사이다물, 참교육물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이 장르물에 있어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범택시 시리즈 시즌3 제작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죠. 이번에는 또 어떤 악인들이 등장해서 시원하게 참교육 당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63번째 에피소드 워칭타, 와칭타, 유시타, 대물타, 성형타, 범수 성형했잖아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 지금 시작합니다.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은 이제부터 그냥 보고타로 부르겠습니다. 윤계상, 유해진 배우 주연 영화 소수 의견을 연출했던 김성재 감독이 9년 만에 선보인 신작입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연출한 이도윤 감독도 첫 작품 이후 11년 만에 돌아왔는데 김성재 감독도 그 못지않은 세월을 보내셨네요. 신작을 선보이기까지 어쩌다 9년씩이나 걸렸냐? 이도윤 감독 사연과 비슷합니다. 첫 연출작 흥행 성적이 썩 좋지 못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차기작 준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마음 비우고 다른 일 해볼까 하던 때에 이 이야기 어때?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도윤 감독도 그렇고 김성재 감독까지 이야기 결이 비슷한 걸 보면은 아마 충무로의 웬만한 창작자들이 겪는 진통인 것 같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주지훈 배우가 평소 친분 있던 이도윤 감독에게 이 웹툰 한번 읽어봐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면 보고타는 어떠냐? 역시나 송중기 배우가 김성재 감독에게 연출 제안을 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보고타를 제작한 제작사 영화사 수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제작사 대표가 스페인어 학과 나와서 교환학생으로 2년간 보고타에서 살은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때 겪은 일들, 들은 이야기들에서 영화 보고타의 여정이 시작되었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취재 대상은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인 제작사 대표였다고 하고요. 이희준 배우가 맡은 캐릭터도 제작사 대표 모습에서 많이 따왔다고 김성재 감독이 밝혔는데요. 이 인터뷰를 읽고 나니까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하얼빈 연출했던 우민호 감독이 매불쇼에 출연해가지고 현재 남편 옥바라지 중인 용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까느박 박찬욱 감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서 화제가 됐었죠. 지금 빵에 계신 그분이 집권 초기에 용산 앞마당에 영화인들 초대해서 차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때 김모 씨께서 박찬욱 감독에게 내 인생 역정을 한번 영화화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했다더라는 이야기를 전하셨거든요.
실제로 영화 감독 주변에 이렇게 내 이야기 한번 만들어봐.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줄 알아? 광파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들 합니다. 그 심정 대충 이해는 갑니다. 왜? 내 이야기가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으니까. 친구들한테 유럽 여행기 털어놓을 때 유럽 도착 1일차부터 이야기 시작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시작이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여행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여행 적금을 들어놨는데, 여행 최저가 알람이 떴는데, 퇴사를 했는데, 아니, 그래서 파리 언제 도착하냐고. 일단 들어봐. 그렇게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는데, 그때 딱 인스타에 릴스가 하나 떴는데, 어찌저찌 가방을 쌌는데, 다 싸고 집을 나서려는데, 여권을 빼놔가지고 공항 가는 길에 글쎄, 이렇게들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작사 대표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한테는 뭐 이만한 경험도 없겠죠. 이 보고타,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그렇지. 당시엔 말이에요. 동경만 가도 난리였어. 그런 내가, 저 머나먼 남미, 삼바 가가지고 교환학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영화다, 영화. 안 그래, 김 감독? 라면서 김성재 감독에게 운을 띄우지 않았을까? 에이, 설마 그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질 떨어지는 개쓰레기 망상 한번 찌끄려 봤고요. 이럴 일 없으시겠죠? 당연하죠. 그러시겠죠. 예. 이후 취재차 콜롬비아로 간 김성재 감독은 한인들, 현지인들 만나서 에피소드 모아 가며 각본을 탈고했다고 합니다. 일기를 각색한 사람도 실력이 좀 네,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보고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극장가에 개봉할 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촬영은 2020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촬영 계획이 영화의 무대 배경이 되는 콜롬비아에서 100% 현지 촬영하는 거였대요. 2달 반 정도 촬영하면서 영화의 50% 정도 찍었을 때 코로나가 대확산되면서 콜롬비아 정부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합니다. 세트장 그대로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는 비행기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철수조차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보고타 제작이 하루하루 미뤄지는 동안 송중기 배우는 드라마 빈센조 찍고 이희준 배우는 영화 핸섬 가이즈를 이 무렵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엎어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제작진과 배우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의기투합해서 2021년 즈음 재촬영에 들어가서 영화를 마침내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입국 거부국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도 찍고 사이프러스에서도 일부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콜롬비아 비중은 90%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애초 계획도 100% 콜롬비아 현지 촬영이었고 코로나로 제작이 중단됐다가 재개됐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제작비가 은근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고타 제작비는 알려지기로 125억 원이고 손익분기점은 30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개봉한 보고타는 설 연휴를 거치고도 손익분기점에 반도 못 미치는 누적 관객 수 42만 명을 끝으로 극장가에서 퇴장했습니다. 송중기 배우에게는 2023년에 극장 개봉해 누적 관객 수 26만 명 기록한 화란에 이은 흥행 실패인데요. 화란 제작비는 40억 원대로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손실이 덜할 테지만 보고타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보고타 GV 행사에서 송중기 배우는 이 같은 흥행 부진에 따른 솔직한 심경을 전하면서 눈물도 보였었죠. 화란과 보고타 모두 배급사가 메가박스사나 플러스엠인데 송중기 배우 안타깝지만은 앞으로 플러스엠이랑은 일 같이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보고타는 극장 개봉 후 비교적 빠른 시일인 약 4주 만에 넷플릭스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넷플릭스야말로 정말 보고타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이었던 걸까요? 보고타가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부분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1위에 올랐는데 이 중에는 영화 배경지인 콜롬비아도 있습니다. 김성재 감독이 인터뷰에서 등장인물들의 여정이 2008 세계 금융위기 사태 전에 끝을 맺는데 이를 첫 번째 에픽이라 본다면 두 번째 에픽은
그 이후 등장인물들의 파산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속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뉘앙스보다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창작자로서의 상상 차원으로 읽히긴 하는데 혹시 합니까? 넷플릭스 영화로 보고타2 나올지? 송중기 배우 플러스 M은 떠나가도 넷플릭스랑 손잡으시면 돼. 이미 로기환 때 잡았다가 아이고 보고타 출연 배우로는 화란과 로기환에 이은 보고타까지 인생 달관 3부작을 아마도 본의 아니게 완성시킨 송중기 배우. 작품 공개 시기는 배우가 온전히 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지만 작품 출연 여부는 배우 의지에 크게 좌우되잖아요. 송중기 배우가 갓 데뷔한 신인도 아니고 연차가 쌓일 만큼 쌓인 배우니까 소속사 입김보다는 배우 본인의 의지가 출연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겠죠. 드라마를 포함해서 최근작 한번 쭉 살펴보면 빈센조, 재벌집 막내 아들, 화란, 로기와 보고타. 극중에서 송중기 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다 인생 더덥다 라면서 깨우친 나머지 달관한 듯한 이미지를 풍겨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쩌지? 네 답은 틀린 것 같은데? 에 기인한 꾸러기 표정이 나오는 거고요. 공개 시기가 어쨌든 최근 5년간은 앳된 이미지와는 상반된 캐릭터를 연이어 맡고 있는 거잖아요. 배우로서의 도전 의식에는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드라마는 잘 되고 영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차기작 결정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기작이 드라마. 그것도 로맨스 장르네요. 송중기 배우 빛나는 외모를 활용할 수 있는 로맨스 장르 다시 돌아오셨는데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해. 박훈정 감독님 슬픈 열대 개봉 준비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개봉하면 당연히 극장에서는 안 볼 거지만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황야, 살인자 이응난감, 핸섬 가이즈 등 센 역할만 맡다 인간미나는 역할로 돌아온 이희준 배우. 이외에 권혜요, 박지환, 조현철, 김종수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송중기 배우가 맡은 송국희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합니다. 때는 1997년 IMF 여파로 사업이 쫄딱 망한 김종수 배우가 분한 국희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제2의 삶을 위해 콜롬비아 보고타로 떠납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콜롬비아, 하필 보고타냐? 국희 아버지의 군 시절 후임인 권혜효 배우가 맡은 일명 박병장이 보고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 하나만 듣고 커피의 나라로만 알았던 아사라비아 콜롬비아로 가게 된 겁니다. 국희네 가족은 애초부터 콜롬비아에 정착할 마음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회의 땅은 어딥니까? 미국이죠. 가뜩이나 사업 망해서 빈털터리인데 미국으로 바로 가기에는 힘에 부치잖아요. 콜롬비아에서 좀 지내다가 여유가 좀 생기고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싶으면은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콜롬비아에 온 첫날부터 길거리 깽단에게 가방을 털리면서 미국 이주 계획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 맞다나 박병장은 보고타에서 꽤나 성공했어요. 속옷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서 의류 밀수까지 손을 뻗쳐서 보고타 내 한인 사회의 절대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베트남전 때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라서 박병장 고놈 내 말 한마디면 끔뻑 죽어 했는데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국희네의 정착을 도와주긴 합니다. 종잣돈도 잃었겠다. 국희네 가족 닥치는 대로 콜롬비아에서 일을 해야겠죠? 어머니는 미싱 일에 나서고 국희는 박병장이 관리하는 한인 상가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쎄 빠지게 일합니다. 국희 아버지는 그럼 뭐하고 있느냐? IMF 때 사업 망할 때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라면서 세상 탓, 남 탓만 하던 양반이었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IMF 때는 소시민들만 죽어났으니까요. 그럼에도 제2의 삶을 위해 먼 보고타까지 이주를 해왔다면 그런 마인드를 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기가 어디 쉽습니까? 이런 기질 어디 가겠어요? 보고타에서도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조선 것들 하면서 남 탓만 하다 보니까 한인 사회랑 척을 지게 됐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조금이나마 번 돈 그거 카지노 가가지고 다 날리고 행패 부리고 국희가 가서 데려오고 완전 페인이 다 됐어요. 아버지와 달리 성실히 일하는 국희를 눈여겨보던 박병장은
밀수품 받아오는 일에 국희를 함께 보냅니다. 밀수품 운송길에 마주치는 세관들에게 뇌물질러 주는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전수영을 겸사겸사 감시하는 일도 맡기죠. 수영은 대우자동차 주재원으로 보고타에 왔다가 대우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콜롬비아에 눌러앉게 된 인물입니다. 고대 출신 수재에 친화력 또한 탁월해서 한인 사회 내에서 박병장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밀수품을 받아오던 중 좀 깐깐한 세관을 수영과 국희는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대로면 물건을 다 빼앗길 판이에요. 무능력한 아버지 대신 무기력한 어머니를 위해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를 가슴에 새긴 국희는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밀수품을 실은 트럭을 타고 도주합니다. 그래봤자 속옷 나부랭이들이지만 경찰들에게 결국 국희는 잡힙니다. 경찰들의 신문에도 끝내 보스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국희는 박병장과 수영의 신임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국희의 삶에 조금씩 햇살이 비칠 무렵 수영은 박병장 밑에만 있으면 큰 돈 못 벌어 라면서 박병장으로부터 독립을 꾀합니다. 콜롬비아 하면 남미, 장렬하는 태양, 더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수영은 역발상으로 패딩 밀수를 꾀합니다. 더운 나라에서 뭔 패딩이야 싶지만 김성재 감독이 취재차 콜롬비아 갔을 때 패딩 사업으로 성공한 현지인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선 보고타가 해발 2700m에 있어서 늘 봄에 가까운 기온이고 보고타 호텔들은 난방기를 틀지 않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얇은 패딩을 한번 입어보니까 야 이거 좀 포근한데? 이거 감촉 새로운데? 해서 대박을 일궜다는 거예요. 수영 또한 야 여기 사막 밤 되면 개 추워 라면서 나름의 사업적 마인드를 발휘해 패딩 밀수를 계획했던 거죠. 이를 모를 리 없던 박병장은 수영이 자기의 밀수 트럭에 몰래 끼워 넣은 패딩을 국희를 시켜서 빼내려고 합니다. 이에 수영은 국희에게 국희야, 너 언제까지 박병장 시다 노릇만 할래? 라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해. 과연 국희는 누구 라인을 타게 될까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기시감이 좀 강하긴 하지만 흡입력이 없지는 않았는데 후반부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최종 관객수 43만 명이라는 스코어를 보고타는 받아들게 된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고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90%가 넘는 콜롬비아 로케이션, 이 주는 이국적인 풍경. 이거는 정말 좋았어요. 머나먼 타국에서 새로운 삶, 실권을 쥐고 있는 한국인, 생존하려면 그 한국인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현실, 결국 가담하게 된 범죄 등 떠오르는 작품들이 참 많죠. 가장 최근에는 수리남과 카지노가 있었는데 수리남은 제목만 수리남이지 대부분 촬영은 제주도나 전주에서 했다죠. 수리남 제작진들도 코로나 기간에 작품을 찍느라 해외 촬영이 좀 제약이 있었던 건 맞지만 수리남의 미술 감독을 맡았던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래도 자료 조사차 수리남을 한번 가봤대요. 가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드라마 수리남에서 나오는 그런 뭐랄까 남미 하면은 떠오르는 이국적인 풍경들 있잖아요. 이런 게 거의 없었대요. 되게 평범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기시감이 강한 그런 이미지들로만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창작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섞고 저거 섞어서 드라마 수리남 속의 이미지를 구현을 하게 된 것인데 이마저도 전요한 목사의 저택 내부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연스레 세트 촬영 비중이 높아졌고요. 카지노는 현지 촬영 분량이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필리핀이 콜롬비아보다는 한국 관객에게 더 친숙한 느낌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배경이 안겨다주는 신선함이 좀 덜하죠. 차무식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카지노 세트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분량도 꽤나 많으니까 이국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보고타는 다릅니다. 해외로 이주하신 한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든 결국에는 이방인이니까 소외감과 외로움을 자주 느끼신다고들 하죠.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별탈 없이 가족들 잘 살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발에 땅을 딛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간다 라고들 하시기도 하고요.
쿠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벅차고 아직도 적응해야 할 현지 문화나 관습 천지라 주변에 어찌저찌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현지 언어는 아직 미숙하고 돌고 돌아 한인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한국인들끼리도 은근히 서로를 견제하고 적대시하고 여러모로 갇혀있죠. 외롭죠. 고립돼 있죠. 분명히 이국적 풍경 가득한 곳인데 한인 사회와 떨어져서 살아도 되는데 결국에는 한인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해외인데 더더욱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그 정서를 송중기 배우를 감싼 이국적 풍경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괴리감이 느껴져서.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밀수 소재가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아담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다 라는 인상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밀수 품목이 여자 속옷, 패딩이다 보니까 영화적 장치로는 수리남에 나오는 보약이나 카지노에서 나오는 제목 그대로 카지노 보다는 매우 약하죠. 반대로 보면 그만큼 덜 영화적인 것인데 그래 콜롬비아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게 현실이지 야 중남미라고 맨날 보약 파티하고 카지노 탕진잼 하겠어? 라는 생각에 영화가 현실에 좀 어느 정도 발을 디디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는 합니다. 영화도 밀수 그 자체보다는 밀수로 인해 벌어지게 된 일들,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 속 파국을 담으려고 시도하는데 배경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딱 하나의 일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끝에 이팔저팔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사를 안 했다는 둥, 그때 내 몸을 훑어봤다는 둥 이런 게 나중에 큰 사단을 몰고 오잖아요. 이런 접근 방식을 영화로 옮기다 보면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죠. 잘 풀어내면 이야기 자체, 구도는 좀 뻔해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캐릭터들이 넘쳐나니까 캐릭터 보는 맛이 살아있게 되죠. 반대로 잘 못 풀어내면 보고타 골 나는 거고요. 어쩌다가 보고타 골이 됐는지는 아쉬웠던 점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사람 냄새 나는 영화를 찍어보려 했다가 카지노와 수리남과는 분명한 차별점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아닌데 수리남 실화바탕인데 아닌데 카지노도 일정 부분은 실화에 기반했는데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홍어 사업하다가 보약 밀수 누명 쓰고 살아남기 위해 국정원 스파이 된 썰 푼다 보다는 옷장사 하다가 경쟁업체 사장 담그는 썰 푼다가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한인들의 중남미 이민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좋은 요소로 다가갈 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읊어봤고요. 이 이민사를 풀어놓는 데 있어서 참 송중기 배우만한 적임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송중기 배우 3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소년미가 얼굴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소년미에 기대서 어려 보이니까 동안 외모니까 19살이다 라고 우겨도 넘어가 줄 수 있다. 그래. 그런 외모니까 캐스팅 했겠구나 싶었어요.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으로 캐스팅을 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꼭 외국이 아니어도 우리가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얼타고 긴장하고 쭈뼛쭈뼛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송중기 배우가 연기로 되게 잘 승화해냈어요. 여기에 송중기 배우의 앳된 외모가 더해져서 빛을 발하는 거죠. 앳되다 보니까 더더욱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등장한 지 10분도 안 돼서 주인공 송중기가 죽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10분 안에 온갖 수모를 당해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인상을 연기와 외모가 합쳐져서 안겨다 줍니다. 김성재 감독도 송중기 배우가 지닌 얼핏 연약함이 느껴지는 듯한 강아지상 얼굴, 낯선 환경에 툭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얼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송중기 배우를 캐스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모습을 송중기 배우가 제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연약하게만 보였던 인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강단 있어 보여요. 국희라는 인물이.
문제는 이제 강단 있어 보이게 된 후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버려가지고 꾸러기 표정이 또 나온다는 건데, 과연 진도준화 돼버린 쿠키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궁금하게 만들기는 해요. 이것도 좋았던 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박병장이나 쿠키 혹은 수영 중 누가 살아남아도 이상할 게 없는 방향으로 극이 전개되긴 합니다. 마지막에 박병장과 쿠키 두 인물만 남았을 때는 박병장이 언제든 쿠키를 쏴도 무방하기 때문에 쫄리긴 하더라고요. 왜 스페인 친구 대신 박병장이 계속 운전해주는지는 도당체 모르겠지만, 자기도 폭탄 테러에 가담했다고 쿠키가 생각할까봐? 아니, 그럼 그 장면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 영화는 대체 얼마나 잘라먹어, 예. 기왕 텐션 오른 거 바로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가 왜 흥행에 실패를 했을까? 첫 번째는 밀수 소재. 여성 팬티, 브래지어, 패딩을 밀수해가지고 떼다 파는 거. 그게 제 아무리 90년대 때 콜롬비아 재래시장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짜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집에서 편하게 카지노랑 수리남 보면서 도파민 파티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극장까지 가서 15,000원 내고 브래지어 밀수 얘기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목이 곧 내용인 유승환 감독 연출작 밀수도 처음에는 생필품을 밀수하다가 밀수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에 가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보고타는 일단 소재 자체가 그쪽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확장되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밀수 과정에서 긴장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빤스 밀수하는데 보양 밀매 현장 같은 긴장감을 바라는 게 좀 너무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쿠키가 박병장과 수영 사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만큼은 쫄깃하게 연출을 해야 하는데 쿠키가 수영을 선택했구나 두둥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거. 편집만 다소 빠르게 했을 뿐 전체적으로 담담하게 무난하게 흘러가니까 결국 극장에서 보고타를 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야 보고타 어때? 라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야 너는 극장 가서 송중기가 빤스 브래지어 밀수하는 영화 볼래?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최민식이 카지노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볼래? 누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소재 측면에서 보고타는 경쟁력이 너무 약하다. 이것이 흥행 실패의 1차적 이유가 아닐까.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두 번째 흥행 실패 이유죠. 러닝타임에 쫓겨가지고요.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인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초반에는 인물들 간의 설정 그 자체는 대다수 실제 사례에 기반해서인지 꽤나 디테일해요. 가족 구성원보다 남남인 주인공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절대강자, 절대강자에게 도전하려 드는 신흥강자, 둘 사이에 놓인 주인공, 한 번의 결단으로 절대강자와 신흥강자 모두를 꺾고 새로운 강자가 되는 주인공. 이런 관계도 참 많이 봤죠. 질릴 정도예요. 좋게 말하면 반대로 그만큼 고전적이라는 뜻이겠죠. 고전이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익숙하지만 아는 맛이라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인지 보고타도 중반까지는 꽤 흥미롭게 봐지긴 합니다. 현실과 맞닿은 밀수 소재가 짜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경이 콜롬비아인데 나르코스의 나라인데 한판 거대하게 벌이는 거 아니요? 하면서 보게 만들긴 해요. 송중기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들 합도 되게 좋고요. 문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건 둘째치고 인물들이 얽히고 설킨 끝에 사건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사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물들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3년 후 이후부터는 영화 자체가 마탱이가 가버려서 논외로 치고 그 전까지 벌어진 일들 중에 꼽아보면은 쿠키가 알레한드로가 보낸 킬러에게 죽을 뻔하다가 킬러를 영매수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알레한드로가 쿠키를 왜 죽이려 합니까? 쿠키가 알레한드로 공장을 털어서인데 박병장은 쿠키가 그 시간에 거기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쿠키를 백업을 해줬습니까? 수영이 언지를 해줬다? 그랬다 쳐.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도 이제 겨우 아버지가 날린 한인 상인회의 공금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된 마당에 킬러를 영매수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났어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이것도 그래 콜롬비아 킬러 하나 고용하는데 큰돈 안 든다 치고 넘어가요. 결국 이 모든 장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쿠키가 한때 믿고 따랐던 박병장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한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국희가 절대 강자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영화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갖고 있는 3년 후 이거를 보여주려는 밑자락이잖아요. 보고타 내 상인계의 거물인 알레한드로를 죽이는 똥을 싸지르고 개털돼서 돈도 없는 국희를 대체 왜 박병장이 가만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한둘이 아니에요. 등장인물은 많은데 최소한의 설명으로 중요 분기점까지 나아가야 하다 보니 이 훌륭한 배우들에게 딱 기능적인 역할만 맡깁니다. 여기서 갈등 조장, 큐. 저기서 갈등 해소, 큐. 힝 속았지? 해소 아닌데, 큐. 이러니 중반부 넘어서부터는 도식적인 인물 관계도가 더욱 부각되어서 영화가 활력을 잃습니다. 왜 이렇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애초부터 영화가 상영 시간을 정해놓고 제작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 기간 지나고 야 관객들 이제 쇼폼 흐름에 익숙해졌다고들 하니까 어떻게든 2시간 안으로 맞춰서 편집해가 반영된 결과 아닐까 싶어요. 연말 연초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다 2시간 안쪽입니다. 소방관 106분, 하얼빈 검은 수녀들 114분, 히트맨2 118분, 말할 수 없는 비밀 103분, 보고타는 107분, 가장 최근에 개봉한 하정우 배우 주연 브로큰은 99분입니다. 브로큰, 졸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하정우 배우를 제외한 다른 출연진들 분량은 출연 이유가 궁금할 정도로 적고 그들이 맡은 캐릭터의 동기마저 빈약하다 평들이 많던데 들리는 말로는 30분가량이 삭제되었답니다. 여 썰고 저 썰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보고타도 많은 분량이 삭제된 것 같아요. 2시간 안쪽 가능한 한 100분 내외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기조 하에 줄일 것 최대한 줄인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김성재 감독도 인터뷰에서 국희 관련 이런저런 서사를 시나리오에 더 녹이려 했는데 주어진 러닝타임에 맞추려다 보니 빼게 되었다라고 했고 송중기 배우도 영화의 늘어지는 분량을 우려해서 편집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결과 캐릭터들은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인물로 전락해버리고 나아가서 영화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그놈의 3년 후 이거 한 방으로 알레한드로 제끼고 박병장을 겁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털이었던 국희가 하루아침에 절대 강자가 됩니다. 아이 참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영화의 중심 인물 서사가 이 모양인데 주변 인물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수영부터 해서 다 이상해졌어요. 왜 국희에게 이토록 반감을 갖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하니까. 이러니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운들 왜 저러는 건데? 라는 생각만 드니까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국희 모습은 영화 초반에는 그을린 피부에 콜롬비아 그 자체의 의상이 곁들여져가지고 정말 현지인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피부는 물광이 됐고 입고 있는 옷은 소년급제한 영감님이나 입으실 법한 잘 빠진 수트 차림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결정은 내가 해 라는 대사를 쉴 때 기죽은 수영을 바라보는 국희 표정에서 누굴 떠올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꾸러기 표정 짓는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주의가 겹치는 거예요. 사무실 나와서 잘 빠진 수트 차림으로 한인 상가 건물을 휘젓는 국희의 모습에서는 영락없이 빈센조가 떠오르고요. 여러모로 영화의 방향 자체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은 상황으로 결말까지 나아가는 거죠. 송중기의 생존 여부가 결말까지 화두로 작동하긴 하지만 살아남은 들, 쓸쓸한 표정을 지은 들, 그 심정에 관객이 이입을 못합니다. 왜? 다 잘라먹었으니까. 수리남이 애초 영화로 기획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로 선회한 것처럼 보고타도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남도 드라마로 극 구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인 교회 신자 및 어린이들 관련 떡밥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긴 했죠. 이처럼 드라마로 뭐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다 정답이다 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드라마 보고타는 영화 보고타만큼이나 텅 비어있고 급진적 전개로 가득했다 인상을 안겨주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로 기획된 컨텐츠를 갑자기 드라마로 바꾼다. 말이 쉽지 어렵겠죠. 1년 편성표 꽉 차있는 OTT 채널에 끼워 넣기도 힘들 테고요. 험난한 제작 과정 거쳐서 마침내 극장에 개봉하기로 결정을 땅땅땅 했다면 창작자의 의도가 최대한 녹아있는 상영시간 본을 공개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감독들 맘 같아서는 뭐 2시간 30분, 3시간짜리 뭐 내놓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1시간 47분 엔딩 크레딧 제외하면 대략 100분짜리 현재의 상영본보다는 좀 절충해서 2시간짜리로 내놓는 게 훨 나았을 것 같아요. 극장 가기로 마음먹은 관객들에게 1시간 40분이나 2시간이나 체감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나 2시간이라니? 말도 안 돼. 야, 영화는 모름지기 1시간 40분이어야지. 송중기, 이희준 배우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상영시간이 2시간이 넘었으니까 난 안 볼 거야. 이럴 관객이 과연 있을까? 제작사나 극장 입장에서는 하루 상영 회차를 뭐 한 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기어코 100분으로 맞춘 거라면 당장의 이익만 쫓은 꼴이 된 셈이죠. 결과론적으로도요. 만약에 제 망상이 다 틀리고 김성재 감독께서 짜내고 짜낸 시나리오 내용과 이를 최대한 영상으로 옮겨낸 결과가 딱 지금 보고타라면 김성재 감독님은 소수 의견 이후 차기작 엎어지고 제주도에서 요리랑 목공일 배우시다가 보고타 제작사 대표에게서 전화 받으셨다는데 다시 제주도 가셔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삼았는데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한인 사회에서 지지고 볶는 주인공의 성장기야. 딥하지도 못해. 얼렁뚱땅 넘어가. 심지어 비어있어.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이민 가정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무대만 남아메리카로 옮겼을 뿐이지 아메리카 드림을 쫓았다가 결국에는 황이 되어버린 인물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질리도록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떠한 매력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가? LA 아리랑이라는 시트콤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보고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고타에 대한 제 별점은 2.0. 이건 좀입니다. 그래도 뭐 보고타 풍경 보는 맛이 좋았어요. 폭포 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콜롬비아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관광 명소들이랑 번화가 위주로만 다니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점, 그거 하나 감안해서 2.0을 주게 되었고요. 영화 보고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철진한 이민사 파리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민사를 나름 구현해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이민사는 당장 유튜브만 찾아봐도 넘쳐나게 많고요. 심지어 유튜브 컨텐츠들이 훨씬 더 편집도 그렇고 리얼하고 생동감이 넘쳐요. 좀 극화된 버전을 보고 싶다? LA 아리랑부터 올인부터 카지노부터 뭐 많아요. 이민사파리는. 2024년에 개봉을 했고 2025년에 제가 이 작품을 접했는데 여러모로 철이 지난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지난 이민사파리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근래 나왔던 MCU 영화 중에서는 준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63번째 에피소드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